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레이라는 한 인물의 리더십의 그러한 과정들, 특히 선거법의 개정과 관련된 그러한 영국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들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또한 그 무렵에 나타난 차티스트 운동과 반곡물법 동맹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영국의 개혁 리더십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선거개혁법과 관련되어서 그레이라는 휘그당의 당수를 통하여 상당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또한 배제된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 자신들이 원했던 그러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는 좀 더 다르게, 아니면 좀 더 제한적으로 개혁된 그러한 영국 개혁법에 대해서, 영국 선거법에 대해서 좀 더 불만을 가지고 나타난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은 이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커다란 차트 가운데 이 선거와 관련돼서 보통 선거부터 한 6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표방하며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1832년의 개혁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던 다른 어떤 세력들은 명사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길을 가기로 결의한 일부의 노동계였는데, 초기의 어떤 민중급진주의의 분출을 일컫는 것입니다. 매더는 성인 남자 보통 투표권 부여와 그 외의 개혁들의 지지를 통해 그들은 때때로 보다 상위 계급 출신자들의 독주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1836년에 설립된 런던 노동자회는 노동자들이 발기하고 수행한 정치운동을 진행하고 의식적인 리더십 기피증에 의해 추동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런던 노동자회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러버시라는 분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향사에게 의존하려는 노동계의 성향에 대해 경멸적으로 언급하면서 노동계는 항상 이런저런 리더십을 존경하고 있었다. 사실 대중들은 정치 조직에 있어서 위대한 원칙보다는 위대한 인물을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게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냉소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계 내에서 어떤 국회의원과 아니면 어떤 명사들을 통하여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었고, 반면에 순수 자기들의 힘과 또한 연대를 통하여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37년 런던 스트랜드의 왕관과 닷이라는 곳에서 로버트 하트웰은 3천의 노동자 청중들 앞에서 차티스트 운동의 창립대회 의장이 되면서 본인은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의장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회에는 나오지 않고 어떤 선생님의 목을 빼고 바라보거나 그가 주어 섬기는 독단적인 주장들을 금과 옥조인 양 받들어 모시는 노동계급의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명사 리더십에 대한 경멸은 노동계 일반에서 독특한 풀뿌리 리더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함께 집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어떤 명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어떤 정책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개혁을 이루고 하자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풀뿌리 리더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헤더링턴이라는 분은 식자공 출신으로 자유 언론을 지지하는 호소력 있는 팸플릿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식자공이란 말이 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예전에 활자를 이제 빠르게 이제 조합해서 신문이나 다른 잡지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인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을 바로 식자공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을 이걸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활자가 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납 중독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직종이지만, 하지만 또 그것을 또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서 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기술로서 글자를 조합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물론 식자공들이 다 없어졌지만은, 예전에는 이 식자공들이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팸플릿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왓슨이라는 사람은 요크셔 태생으로 노동자였던 부모는 그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쳤고, 순회 강연자가 되어 활동하면서 자유정신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3번이나 투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풀뿌리 리더들이 어떤 스스로의 연합을 통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어떤 희생들을 치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티스트 운동에는 조직 내부의 분파들을 초월하여 승리의 전략을 일구어낼 통찰력 있는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운동은 그 같은 리더십이 가능하기에는 너무나 분열되어 있었고, 그 실체는 강력한 지역 단위의 모임들과 런던이 허약한 연합의 동맹체였고, 또한 전술을 둘러싸고 도무지 결론이 안 나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무장투쟁 또는 무력 위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의 문제였고, 또한 리더들은 단지 차티스트 운동의 정치적 목표만을 위해서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문제 해결까지 바라볼 것인가 하는 등의 미묘한 문제에도 의견을 일치하지 않았고, 외부의 잠재적인 동맹 세력과 연대도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티스트 운동을 정견했지만 사실 이 운동이 굉장히 분열된 그러한 집단들 간의 그러한 어떤 양상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결정들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동력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의 리더들은 노동계의 감정과 행동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팸플렛을 찍어내고 군중 집회를 개최하며 600파운드의 무게, 총 길이가 2마일이나 되는 10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영국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을 현저히 고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운동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한 무려 100만 명의 그러한 서명을 받아내서 제출할 정도로 아주 열성이 있는 그러한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수많은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100여 년 이상 영국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운동에 참여한 수천의 추종자들은 이 운동의 색깔과 활력을 불어넣고, 브릭스가 언급했듯이 역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한 어떤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스스로가 이 개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리더였다, 개혁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이죠. 차티스트 운동의 의회 내에서의 실패와 또한 절망적인 총파업에서의 마지막 실패는 목표를 지나치게 높이 설정했던 데 이유가 있을 것이며 6가지 목표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중 한두 가지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산되어 있고 목표도 너무나 많으니까 이게 동력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아마도 영국의 선거개혁법에 적응하고 다음의 위대한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필요했을지 모르는 일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 같은 사례를 찾는다면 매우 다른 종류의 개혁 집단이던 반공물법 동맹은 영국의 경제사회 정책에서 고정물로 자리잡게 된 공물세 폐지를 확보하는 데 옳은 전술을 취했던 셈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는 것이 이 반공물법 동맹이 되겠습니다. 반공물법 동맹은 철두철미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긍심 높은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한 공물법 반대라는 단일한 특정 목표의 추구, 그리고 전국적 명사의 리더십 선호 및 추종이란 수직어와 연결된 부조직 도덕적 힘을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명사들을 통하여서 정치적 입지를 표현하고 또한 다양한 그러한 재원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서 목표를 단일화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반공물법 동맹은 차티스트 운동과는 다르게 바로 자신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물세는 수백 년을 내려온 것이었는데 이 동맹은 교육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 세금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해질 즈음에 신속히 조직되어 우파 쪽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결국 국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이내 해체되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반공물법 동맹은 그 시기가 아주 적정한 그러한 시기에 이 반공물법 동맹 운동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개혁안들을 수행할 그러한 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그러한 가림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반공물법 동맹은 아주 천부적으로 이러한 시기를 잘 맞춰서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1842년 초 이 동맹은 개혁 추진을 위해 5만 파운드의 기금을 모았고 또한 900만 부 이상의 책자가 인쇄 배포되었고 650여 회의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150개 이상의 대표단이 각기 구나 카운티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40만 부 이상의 논문이 잡지나 광고에 선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의 어떤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적 단위의 어떤 그러한 조직과 또한 광고, 대대적인 광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또한 필요한 재정도 많이 투입되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 반공물법 동맹 쪽으로 이어지도록, 그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아주 잘 취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동맹은 도덕적 정렬을 공공 부분에서의 처세술과 멋들어지게 연결해 보여주었는데, 이 동맹은 600명의 성직자를 동원하여 슬럼가의 빈민들을 구하게 했으며, 이는 대중의 빈곤이 종교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또 선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동맹의 세력은 그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12년간, 그 절정에 이르렀던 2년간에 오히려 어떤 감소되는 영향을 보였지만 그 효과는 후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차티스트 운동과 또한 이게 반공물법 동맹,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티스트 운동과 반공물법 동맹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정치적 리더십의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공물법 동맹에는 탁월한 기량의 대변자인 컨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컨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매우 어떤 능변가, 굉장히 말을 잘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통계 수치를 활용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바로 이러한 컨텐은 매년 그는 하원 의석을 가로질러 이 피를 수상하고, 피를 수상의 이제 반대편에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와 또 수치 문제, 그러니까 이 숫자의 문제, 이런 것들로 입씨름을 계속 하곤 했는데, 마침내 그때 수상은 컴덴의 여러와 같은 웅변을 듣다가 못해서 노트를 구겨버리고는 한 동료에게 몸을 돌려서 자네가 이 문제에 답해보게, 난 못하겠어 라고 속삭일 정도까지 이 컨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능변가였다, 굉장히 논리성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필 수상은 자유무역 정책을 지지하면서 공물법을 제고해야 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바꾸고, 그것은 대단히 효과를 발휘하여서 휘그당과 토리당의 다수가 반공물법 동맹에 동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 컨덴이라는 사람의 능변과 어떤 그러한 주장들, 의회에서 특히 수상에 대해서 또 아주 능변하게 그 잘못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못 살게 군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엔 듣다 못 들어가지고 결국은 노트까지 찢어버린 일이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바로 이 협상과 또한 자기 주장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고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러한 요구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공물법 동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브라이트라는 분은 다수의 대변인들 그리고 지역 전도사들로 전 영국을 반공물법 운동으로 휩싸이게 한 사람들 중에 가장 특출난 사람이다. 또 여기에서는 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에서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에서 또 순회하면서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들 열정적으로 해나가고 논리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획 리더십이 반드시 어떤 정책을, 개혁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필요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 전 국민적 호소, 특히나 그 사안이 중대한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 전 국민적 호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공물법 동맹이나 이후 수십 년간 영국을 뒤흔들었던 관용, 교육, 지방자치제 개혁 등 단일 목적의 개혁운동에서 정치 리더십의 성공은 항상 개혁운동 내부의 정치보다는 외적인 정치에 주력했던 리더들에게 더 힘겨웠으며, 운동 내부에서 리더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전술적인 차원의 것이었는데 선전과 동원, 더 나은 조직수단의 개발, 리더와 추종자들이 한결같이 단일 문제에 집중하고 관련 문제들로 비껴가지 않도록 하는 배려, 그리고 중앙주의와 분파주의의 조화, 리더 자신의 라이벌에 대한 위치 고수 등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개혁 리더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내부적으로는 바로 이 집단이 계속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 경쟁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 개혁 리더십으로 개혁적인 정책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주의와 분파주의, 그러니까 이 서울만, 런던만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 지방도 잘 돼야 되고, 그 각 지방의 목소리들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중앙과 지방, 중앙과 분파주의 사이의 어떤 그러한 균형과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서로 협력, 협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의도에서 모든 그러한 정치를 다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하게 자신의 정책과 견해를 필 뿐만 아니라 또한 전국적으로 그러한 호응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을 전국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전 국민이 다 알고, 물론 그것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지만 다 알고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개혁의 시작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개혁가들은 칼렌의 비타협적인 독자 노선 추구라는 정의에 항상 부합하며 협소하고 쉽게 규정되는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개혁가들을 보면 약간 외골 수도 있고 말이 좀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비타협적인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이러한 경향들이 이 개혁가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개혁가들이 여러 대외적인 여러 활동들 가운데서 또한 원만하게 그것을 이끌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외적 관계는 보다 복잡하고 선견지명을 겸비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리더십이 이제 외부적인 그러한 문제를 다룰 때는 좀 더 지혜가 있고 선견지명이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이하지만 관련성 있는 문제들, 가령 교회교육과 교육개혁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서로 다른 개혁운동들 사이에 지나친 어떤 간섭이나 아니면 지나친 소외도 없는 그러한 적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들, 그리고 지나친 접근으로 오용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붙으면은 이 오용이 되잖아요. 이 노조도 너무 회사 붙으면 이렇게 오용 노조가 되는 거고, 이처럼 하지만 또 완전히 이제 멀 떨어져 있으면은 어떤 노동조합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임의 집단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외부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리더십을 행하는 개혁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요 정당 사이에 접촉을 모색하되 정당의 포섭 경향에 개혁 좌표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은 모두 개혁 리더들이 역량을 상회하는 정치적 지적 능력을 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제 정치권하고도 좀 통해야지 자신의 정책, 자신의 개혁안들을 입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 정치 어떤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정치 집단들이 또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표를 얻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들에 동원돼 가지고 이 개혁 집단들이 그 본래적인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잡아 끄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 하에서도 자신의 어떤 개혁 노선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관철시켜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바로 개혁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자유당은 19세기 중후반, 영국의 자유당입니다. 19세기 중후반 대중 정치개혁에 대한 준비된 지지에 크게 의존했으며 개혁들은 자유당의 노선에 합치했다는 점에서 별다른 재정상 부담을 주지 않으며 공론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자유당은 경쟁적 계획을 모두 끌어안아야 했고 국민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당 리더 중에 전방위적인 개혁 지원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활성화된 이슈가 당내 분란을 봉합하도록 하려 했고 글래스톤의 찬성과 조셉 체인벌린은 그 반대 가운데 쇠락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의 자유당 같은 경우에 바로 이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어떤 대중적인 어떤 개혁 안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집단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은 어떤 자신의 정책을 또한 펼칠 뿐만 아니라 쉽게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겠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근데 이제 자유당이 그러한 정책을 취하다가 결국은 바로 이렇게 자신이 포섭한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막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며 또한 그 정당 자체의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 어떤 그런 것과는 또한 상치되거나 경합되는 그러한 것들 역시도 포함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 글래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했지만 조셉 체인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 자유당 자체가 분열되고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평 및 토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번스 교수님은 차티스트 운동과 반공물법 동맹을 이제 비교하면서 개혁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탁월한 정치적 기술 및 때에 맞는 적시 행동이 중요함을 신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개혁운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반공물법 동맹이 차티스트 운동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는 이 전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전략이. 이 전략을 가지고 이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가들이 브라이튼이나 컨텐 같은 이 전략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이 명사를 통한 어떤 정책을 지원을 부인했었죠. 이것을 부인. 하지만 여기 반공물법 동맹은 이 컨텐이나 브라이트 같은 아무튼 좀 유명한 그러한 명사들을 잘 이용해서 바로 사람들의 여론을 끌어오고 또한 이들은 이 국회하고 정당하고 좀 친밀성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정책과 자신들의 반공물법 동맹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통로가 있었다는데 여기서는 서로 많이 분열되고 또한 목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6가지나. 근데 여기서는 목표가 단일하죠. 반공물법, 공물법 폐지, 이거 단일하죠. 1개. 여기는 6가지. 이 목표의 차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 여기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노동자들이 몰렸지만, 이 집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하나의 군중적인 집단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좋은 그런 면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략과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중의 호소를 전국적인 어떤 대중의 호소를 이뤘다. 그리고 중앙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 바로 이러한 공물법에 관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 함께 균형 잡히게 나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런던의 노동자회와 그리고 지방의 어떤 협력체 여기 간에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각각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차티스트 운동의 실패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반공물법 동맹과 같은 이러한 개혁 형태를 가지는 것이 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더 좋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공물법 동맹과 같은 그러한 개혁안들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을까?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부분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잃는 이 대중들의 마음을 잃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가치를 지키는 것 서로 간에 가치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자신이 뭐 중앙에 있다고 뻐길 필요도 없고 지방에 있다고 수축할 필요도 없고 동등하게 서로 협력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러시아의 개혁의 모습을 하지만 이 개혁은 실패한 그러한 개혁인 것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치적 개혁들이 사회의 중간 또는 하류 계층보다는 리더십 계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오랫동안 관찰된 바인데 영국의 그레이, 아까지도 말씀드렸죠. 이 그레이라는 사람이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낸 그러한 일들을 하였고 그 다음에 디즈레일리 이분도 영국의 보수당으로 유명하죠. 저희가 이제 하우스에서 보자공을 할 때 보수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영국의 보수당에 관한 책자를 공부하고 이제 그때 처음에 디즈레일리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 영국의 보수당에 큰 역할을 감당하신 분인데 했던 그때 인상 깊었던 말이 입 닥치고 이 정당에 충성이나 하라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만 많았지 실제로 이렇게 뭉치거나 어떤 일을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답답한 마음에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우리 정치 역시도 말만 많았지 하나로 뭉쳐서 어떤 일을 해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이 당시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레이와 디즈레일리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는 두 루즈벨트가 있죠. 한 명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한 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두 사람은 친척간입니다. 네. 이 사람은
시어도는 공화당, 그리고 프랭클린은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랭클린을 존경했던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이분은 프랭클린을 좋아했지만 나중엔 공화당 쪽으로 나와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시고, 또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리더십의 그러한 리더십 자질로는 제 1위로 되셨는데 70세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 전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공화당이 잡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민주당이 카터 대통령이 잡았죠. 그 다음에 다시 공화당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사항들을 좀 미국 대통령 사항들을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의 이 비스마르크 이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다들 위대한 그러한 리더입니다. 이러한 사례 등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리더십의 계층이 바로 어떤 개혁을 이끌어낸 그러한 형태라는 것이죠. 귀족 출신의 어떤 정당 개혁가는 노블레스 오블레지와 또한 공공에 대한 봉사라는 도덕률을 교육받고, 또한 어떤 경제적 궁핍에서 자유로우며 종종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는 어떤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특권에 대해 대중의 동의를 얻어놓지 않으면은 언젠간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대 정치의 한 전형이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산층과 노동층의 영향을 넘어서 개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냉담한 농부나 적대적인 공장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그들을 위한 개혁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보여주는 것은 귀족 출신의 개혁가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으로 러시아의 위대한 해방자이자 자유의 짜르로 불렸던 알렉산드르 2세보다 더 좋은 사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이 알렉산드르 2세가 추구했던 개혁, 즉 이 농노제 해방에 농노 해방하는 이런 개혁들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실패로 돌아갔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모욕과 타락을 겪던 와중에 즉위한 이 알렉산드르는 러시아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노의 법정 해방이라는 경천동지할 결단을 내리는데, 그의 농노 해방은 피터 대제로부터 러시아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러시아의 역사에서 가장 놀랄만하고 의미심장한 정치행동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말투는 이 농노 해방, 도저히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불가능 같이 보이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러한 말투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개혁 리더십의 행사 결과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 농노를 해방시킨 그러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알렉산드르는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보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알렉산드르의 부왕과 니콜라스 1세 당시 러시아의 종교, 그리고 독재, 그리고 민족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질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독재 하면서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이 민족주의, 이걸 가지고 이 짜르 체제의 러시아를 혁명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알렉산드르의 농노 해방 이후에 70년이 지나자마자 이 러시아 종교는 어떻게 되냐면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에 밀리게 됩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짜르 독재, 이 짜르를 통한 황제를 통한 독재가 결국은 타도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민족주의는 결국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침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농노해방을 했음에도,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 뒤집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왜 일어난 것일까라는 것이죠. 알렉산드르는 결코 개혁가로 태어나지도, 그리고 개혁을 교육받지도 않았으며, 또한 러시아 짜르 체제의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독재로 유명한 아버지의 그늘아래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인상이 그려지죠. 아주 독재적인 그러한 어떤 황제, 그 밑에서 자라난 힘없는 황태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어린 알렉산드르에게 절대적인 그러한 복종을 요구하였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는 황제는 아버지 이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모후, 아마 어머니가 되겠죠, 왕비에게 제게 그분은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이 인격화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짜르 황제는 이 국민들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 그런 개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의 가정교사들을 살펴보면 그의 교육적 배경이나 외모가 모두 어떤 서구적인 그러한 스타일이었고, 하지만 그 궁정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군국주의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이 소년 시절에 상냥하고 하지만 게을렀던 황태자, 바로 알렉산드르는 장애물이나 혼란에 부딪힐 때면 무기력한 안일 속으로 도피하려곤 하였는데, 알렉산드르는 러시아와 유럽을 널리 여행도 많이 했지만 궁정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리셉션, 의례적 시찰, 각 지역의 친선 모임과 예배 참석 등의 수행으로 바쁜 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유럽이나 러시아의 전국을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는 사실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알렉산드르는 이중적인 인간으로 자라고 있었는데, 그는 이 뇌물을, 그 국가 뇌물을 처리할 때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어떤 친절한 그러한 태도를 보였지만, 또한 그는 만약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매우 경직하고 또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더 나쁜 복제품이 되었는데, 그는 친구들과 병사들에게 잘 대했지만 짜르로서, 황제로서는 억압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였고, 나중에 그는 강요들에게 많이 의지했지만은 장관들을 이렇게 임명했다가도 미심쩍어서 좀 주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돌연 그 강요를 파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약간 그 성격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기복이 심한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전해져 오는 그러한 이야기에 따르면 알렉산드르는 그의 위대한 해방령을 돌연 거침없이 내놓았으며 단독으로 그 일들을 해놨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한 행동은 왕좌의 내외에서 작용하는 힘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알렉산드르가 한 그러한 농노해방이라는 것이 순전히 그 혼자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역학적인 관계 가운데 그가 이 농노해방이라는 것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의 결정은 어떤 집단적인 그러한 결정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서구의 어떤 개인주의 그리고 근대성 자유주의가 러시아에 조금씩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유럽 여행과 유럽식 교육을 마친 코스모폴리탄들에 의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인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기술 진보나 아니면 군사적 성장에 관하여서 찬탄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서구의 사고방식은 관료, 지주, 그리고 궁정에까지도 서서히 그 서구적 사고방식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서구식 이념들은 범슬라브주의 리더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기도 했지만, 윌리엄 챔벌이 말한 대로 그들은 농업국 러시아가 개인주의적이고 도시화되고 무신론적인 서구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며 가부장적으로 날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슬라브주의 리더들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에 대해 러시아 종교의 우월을 고집하였지만, 러시아의 영구적인 정체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아픈 숙제였으며 역시 민족주의자들에게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변하고 또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황들을 보니까는 도저히 개혁을 하기가 힘든 완전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 그들이 봤을 때 이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슬퍼하고 또한 많은 숙제로 생각이 되었겠죠. 알렉산드르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서구 사상에 노출된 바가 있으며, 그는 소요, 급진주의, 혁명 등을 피하기 위해서 온건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비친 그런 일도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는 크림 전쟁에서 자신의 신하들과 외국의 적들에게서 자신의 신하들이 외국의 적들에게 허약성을 깡그리 드러내고만 러시아 군대, 그러니까는 이 크림 전쟁에서 자신의 신하들 그리고 외국의 적들에게 허약성을 깡그리 드러내고만 러시아 군대, 신하들과 러시아 군대에 크게 이제 그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 문제 전문가들, 특히 유능한 국방산 밀류친이라는 사람이 근대적이며 기동력이 있으며 준비태세가 충분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농노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젊은 짜르가 자신의 위대한 개혁을 시도한 이유는 자신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농노해방이라는 경천동지할 그러한 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비평 및 토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러시아 짜르의 알렉산드르의 어린 시절과 당시의 가정적 분위기 및 러시아의 대외적 환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가 농노제도의 폐지라는 개혁을 이루어내게 된 배경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개혁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잘 분석해내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과연 러시아 그러한 개혁들이 왜 이렇게 위로부터 황제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었는데 이것이 실패로 끝나버릴까 하는 것은 결국은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겉에 하면 개혁하겠다 이런 스스로의 어떤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 밑에 사람들하고는 전혀 유리된 그러한 어떤 개혁의 발전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이 타이밍과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농노가 해방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급진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농노 해방은 되었지만은 이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리어 전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만약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하려면은 어떤 많은 앞에서 봤듯이 다양한 통계 수치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연구해서 그런 것을 이루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바로 이런 한글 개혁을 이룰 때도 수많은 책들을 읽고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 나갔다.
그러니까 이거 한글 개혁이, 한글 창제가 결코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와 많은 그러한 것들이 합쳐졌고, 또한 반대되는 세력과 어떤 갈등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 갈등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게 한글 창제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의 개혁 가운데서는 이 짜르 황제가 농노 해방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그러한 어떤 견제의 세력이라든가 갈등의 그러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상당히 이것이 어떤 집단적인 어떤 개혁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부에서 어떤 개혁들을 해나갈 때 그것을 단순히 갈등을 그냥 봉쇄하고 목소리들을 막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독단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어느 정도의 갈등 상황 가운데 그 갈등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혁안들이 실제적이고, 또한 사람들,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개혁안으로서 수정되고 계속 수정, 보완, 발전되겠죠. 그렇게 된 것이 진짜 실효성 있는 하나의 개혁안이 되는데, 오늘 본 러시아는 그냥 단순한 생각, 우리 국력을 키워야 되기 위해서 농노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아주 좋네 보기에 그냥 실행해버린 겁니다. 거기 어떤 부작용과 어떤 그러한 것들이 주변의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 개혁은 결국은 실패한 개혁이었고, 또한 그 러시아 국민들에게 도리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황제의 그러한 개혁안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심령과 마음에 전혀 어떤 동조나 동의나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한 그러한 것이었다. 도리어 반대 세력만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개혁안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개혁들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그것들이 사실 실패로 많이 들어간 적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개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에서 나온 개혁안이든 아니면 정당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노동계에서 나온 것이든 뭐 학계에서 나온 것이든 그것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냥 통과되는 것은 분명 전체 국가의 모든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나 상황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작성한 플랜가들의 생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모든 국민들의 필요들을 살피고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정말 그 상황들의 갈등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이 어떤 국민적인 어떤 적어도 그 사람 국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가운데 그것이 실행된다면 그것을 적용받는 그러한 국민들도 그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에 따라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이 우리 그러한 정치 상황과 또한 어떤 개혁의 추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짜르 체제가, 짜르라는 말이 좀 황제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체제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왕정의 강한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반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강한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추운 그런 지역인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세력이 생겨날 수 없는 그런 토양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서양을 돌아보니 서양에서는 다양한 그런 자유주의적 사상과 또한 개혁들,
그리고 또한 산업의 발전과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몰려들고 또 러시아 내에서 바로 그러한 유학파들이 들어오니까는 이거 개혁해야 되겠다. 내가 개혁해야지 뭐 지킬 수 있지. 이런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질렀는데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막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선 굉장히 시행착오, 거기에선 굉장히 좀 어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레이가 영국의 선거 개혁법을 이뤘던 것처럼 굉장히 점진적이고 또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을 포용하는 가운데,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계속 포용하는 가운데 이것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꽃피우고 개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는 결국은 알렉산드르가 저지른 이 농노 해방에 대해서, 물론 이게 농노제 참 구시대적이고 당연히 해방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해방하는 그러한 절차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는 정치체제의 핵심적 부분들의 지도자들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고모 이름이 엘레나 파블로브나는 궁정에서 그를 격려해 주었으며, 그녀는 니콜라이 1세가 실패한 농노 해방을 알렉산드르가 이어받아 성취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관료나 지식인층의 지지를 동원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지식인들은 서구의 여러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프랑스의 생시몽, 그리고 프리에, 프루동 등을 신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농노 해방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농민들을 농노로 부리던 지주층은 바로 그 지주층과 관련되어서 이들은 어떤 안정적으로 물론 농도 해방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자신이 과연 전에 누리던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농노를 해방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점진적인 어떤 농노 해방을 원했다라는 것이네, 그 지주층이. 그래서 이 수백만의 농민들을 농노로 부리던 지주층은 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대부분은 농노제를 고스란히 고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사회적 헤게모니와 경제력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농노 해방을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당수의 젠트리들은 농업 경제의 후진성을 자각하고 있었고, 또한 가정교사들이나 여행을 통해 서구를 알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공유하고, 또한 농노제가 완만한 도시와 산업화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여서 농노 해방을 수용할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피라미드의 맨 하단에는 누가 있으면 이 농민, 무식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어로 농민이 있었는데, 그들은 완고하고 문맹이며 굴종적이었더라. 거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랜 시간 농노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인의 어떤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늘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한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굴종적이고 또 알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일단 농사만 잘 지어서 그 소작 일부를 또 바친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식시키고 개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행동하면 보호와 총애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채찍을 당하는 등 이 농민들은 굉장히 바로 잔혹하게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산발적인 농민 봉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잔인하게 진압되었고, 그러한 것이 어떤 혁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르는 조심스럽고 또한 우회적인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는 1856년에 크림 전쟁 종전 협정 선언문, 1856년 이 크림 전쟁에서 종전 선언 협정문이란 걸 하면서 머지않아 러시아 민중들은 수고의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언급은 매우 애매모호하여 냉소주의자들은 이를 대단치 않게 또한 여기게 되었고, 지주층의 리더들만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민중들의 보람을 얻는다는 것은 농노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며칠 뒤 짜르는 한 모스크바 젠트리 지도자들에게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그가 농노를 해방하려 한다는 소문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낭설이라고 일소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을 안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물론 그대들이, 여기는 이제 짜르 이야기인데, 물론 그대들이 지금과 같은 농노제가 불변할 수 없음을 이해하리라고 믿네. 그것은 밑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붕괴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위에서부터 파괴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위로부터의 개혁, 러시아의 황제로부터 이러한 농노해방이라는 그러한 개혁들을 위로부터 이루겠다 하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짜르의 점잖은 협박에도 젠트리 지도층의 별반 반응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궁정과 관료들 중에서 농노해방 협력자들 쪽으로 물러선 짜르는 농노해방을 위한 어떤 비밀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원장에다 누구를 앉혔냐면은 그의 동생이며 개혁의 지도자였던 컨스탄틴 대공을 앉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감히 농노해방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대신 농노의 생활조건 향상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과제가 달성되는 기간을 약 10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그런 기간이죠. 점차적으로 농노를 해방에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위원회의 임무 수행 도중 귀족층과 젠트리 지주층의 강력한 반동에 알렉산드르는 부딪히게 됩니다. 다양하죠. 자신들의 농노들, 자신들이 가져왔던 기득권들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저항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반동에 부딪힌 알렉산드르는 신속한 농노해방 10년이 아니라 바로 하자 그렇게 선회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순간적인 결정이고 또 급발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57년 12월에 농노해방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발표로 한순간에 이 농노를 해방해버리겠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어가지고 노예가 폐지됐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제라는 것을 한 하원 의원이 평생을 거쳐가지고 그 일들을 추구하다 결국은 그것을 폐지했는데, 그 결과 영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든 노예를 다 사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해 집단,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던 수많은 그러한 또한 관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농노와 관련되어서 수많은 어떤 젠트리 지주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정부에서 단순간에 한 번의 발표로 그냥 농노를 해방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젠트리와 그 당시 어떤 기득권 계층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떤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노해방에 관한 그러한 발표가 있고 난 후 두 가지의 그러한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희망과 기대. 우리는 이제 자유야. 이 희망과 기대가 엄청나게 솟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에 이 지주층, 관료하고 지주층은 두 개로 갈렸다는 것이죠.
찬성, 반대 이렇게 두 개로 이 기존의 어떤 가지고 있던 기득권 계층들이 분열되는 형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 자체가, 국가 자체가 분열의 그러한 길로 어떤 과거의 왕권에 관한 그러한 강한 어떤 이 피라미드 구조식의 강한 그러한 국가의 어떤 구조, 스트럭처 자체가 이게 금이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농노를 해방하고 그들에게 재산의 소유와 매매, 결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러나 농노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려웠고, 이전에 농노였던 사람들에게 허락해줄 토지 소유의 규모, 이전 지주들에 대한 보상과 그 보상에 대한 농민들이 분담해야 할 목, 그리고 농촌 자체의 문제, 그리고 농민에 대해 이전의 지주들이 갖고 있었던 지배력을 마찬가지로 압제적인 존재인 마을, 꼬뮌에 양도하는 정도 등 골치 아프고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갑자기 제기되기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들이 갑자기 이제는 불거지기 시작되는 것. 누구도 이 알렉산드르가 이런 것들이 불거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죠. 농노 해방시키면 그들이 잘 또한 정착해서 아주 농사도 잘 짓고 또 자기 소유도 잘 가꾸면서 필요할 때 군대로 잘 모집되고 그러면서 강력한 군대 가운데 러시아의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청사진과 아주 동경어린 그러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지. 이 가운데 이 농노들의 소유권 문제라든가 또한 어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지배권이 어디로 그러면 갈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이런 전혀 대책도 없고 그냥 방만한 어떤 그러한 일순간에 이뤄진 그러한 해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관료들, 규모가 크고 열의가 없는 젠트리들, 빈약한 경제자원, 원시적인 사회자료와 연구 결과를 가진 러시아의 짜르로서는 위로부터의 심대한 변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르 자신도 오류가 많았고 또한 주저했으며 의심이 많았다. 본인이 이러한 위로부터의 계획을 일으켰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또한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르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혁가적 성질이 그런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는 그의 노력이 일부 관료 집단의 리더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지, 또 지주들 가운데서 농노 해방의 뒤처리 과정에서 개혁에 반대하도록 공작을 벌이는 자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가장 의심스러워했는데, 통상적인 의사소통과 행정관리 채널은 국가 관료와 제향 젠트리들 사이에 존재했으나 나눠놓고 보면 둘 중 어느 쪽도 짜르의 의지를 수행할 리더십 조직 열의를 갖고 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러시아 사회 자체가 전에는 자신의 기득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짜르를 중심으로 그것을 형성하며 농노제도를 운영했지만 이 농노를 빼앗기고 난 이 짜르 밑에 있는 젠트리들과 또한 관료들은 이제 분열되고 더 이상 짜르를 섬길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바로 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이제 해방된 농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부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혁 리더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엘프레드 리버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료들과 젠트리들 사이의 적대감은 개혁을 더욱 어렵게 하였는데 짜르는 그의 개혁을 지지하는 젠트리들을 위해 대표기구를 설치하자는 어떤 제안을 묵살했는데 그는 그 같은 기구가 개혁의 실체화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짜르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어떤 그런 개혁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되어야지, 자신의 어떤 지지한 사람들이라도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의 개혁에 어떤 방해를 놓거나 그것을 옆으로 가도록 하는 것을
심히 싫어했다. 이 짜르가, 알렉산드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를 만든 것을 무시하고 그러한 제안들을 거절했던 것이죠. 뭐냐면 갈등의 소지를 없앤 겁니다. 자신이 황제인데, 아직 자신이 황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을 주장하면서 밑에 있는 젠트리들은, 그리고 지주들은 농노를 놓아주도록 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 짜르인 알렉산드르가 자신이 이제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좀 더 공화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아니면 입헌군주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런 자신에게 반대되더라도 그 갈등 세력들이 자신을 본래적인 어떤 취지에서 지지했다면은 어떤 집단 리더십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는 결국은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의 왕권을 그냥 러시아 사회 가운데 그냥 나타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짜르가 개혁가구나 라는 것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로 무모했던 그러한 시도들로 통하여서 결국은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 과제를 만들어 놓고만 그러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 농노해방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법적 권리를 인정했으며 젠트리와 농민들의 관계를 바꿔놓았지만 러시아 농촌 생활을 규정하고 있던 사회경제적 기초를 변혁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러시아의 근본적 자유화나 근대화를 촉발하지도 못하여서 러시아의 바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램퍼트를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이전에 비해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가혹한 계약으로 내몰렸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수혜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요구하도록 강요당했다. 러시아 역사상 경제 부분이 인간의 이해 속에 더 크게 작용했던 일은 없었다 라는 것이죠. 전에는 법에 따라서 이 농노에게 일정 양식과 살아갈 것들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그것을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주에게 순종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지주들과 함께 계약관계, 평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관계가 계약 자유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전보다 못한 그러한 계약을 맺고, 정말 그들의 어떤 경제적 수준 자체는 전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당장 이제는 먹고 살 게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치닫게 된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고 12년이 지난 뒤 정부의 한 위원회에서 대다수의 농민의 생활 수준이 이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였고, 농민들은 해방되었지만 자유롭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진정한 이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 경제적 자유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가 바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또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백그라운드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정교한 어떤 시스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러시아 기업 리더십의 실패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하나는 농민 그리고 국민들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개혁 실패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 농민들의 필요를, 과연 이들이 뭐가 필요한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좋을 대로, 농민들이 그 농민들 회복되면 좋을 거야 라는 그런 황제 스스로의 그런 자판으로 그냥 해버렸다는 겁니다. 범슬라브주의자들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토지, 교회, 국가와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다고 여겼고,
자유주의자들은 농민들이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염원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젠트리들은 농민들의 질서와 안전을 바란다고 생각하였다. 각각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다 각기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요. 뚜르게네프 소설에 나오는 귀족은 젊은 니힐리스트 바자로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러시아 민중은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성스럽게 여기고 그들은 가부장적 질서에 사로잡혀 있고 신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오 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주인에게 열심히 농사에서 바치고 자신의 어떤 러시아 종교 신앙을 잘 꾸리며 자신의 가족들을 그 안에서 가부장적으로 또 잘 키우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들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어서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걸 줌으로써 과연 그들의 처우가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라는 것은 제대로 이 농민들의 필요와 그러한 욕구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기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목표일 때 러시아 농민들이 원했던 것은 법적인 해방을 인간적인 성취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것. 정말 이게 자유를 가지는 것이 목표라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유를 통해서 이 자유가 결국은 바로 어떤 농업 기술을 자유롭게 익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좀 더 도로를 잘 놓고, 그리고 어떤 영양 상태를 좀 더 잘 살피고, 이런 것들, 이 자유가 바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은 어떤 복원적인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정말 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자유가 그 결과로서 나타나야 된다. 자유의 결과로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진정한 자유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농노들이 자신의 어떤 법적 신분뿐만 아니라 마인드, 생각과 그들의 경제적 신분까지 바뀌어지는 그 순간 이르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 복원적인 것들, 아니면 어떤 농업적인 것들, 아니면 어떤 사회 기반적인 이런 것들을 잘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고 그들을 컨트롤해주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개혁 실패의 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근본적인 역사적 이슈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처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정치적 갈등 구조가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회 구조적 갈등 구조.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중요한 농노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회 구조적 갈등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 안건을 놓고 치열하게 갈등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수정안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정연된 그러한 개혁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미비했다. 왜냐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은 러시아 국가의 가장 큰 신화는 짜르와 민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짜르와 민중, 이 황제와 민중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민중이 짜르와 의견이 같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짜르의 의견은 민중의 의견이어야 되고 짜르의 의견과 같지 않은 민중의 의견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아예 생겨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인드,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왕정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구조, 이런 갈등이 결코 갈등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뢰로 알렉산드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권자를 민중에게 묶어놓은 러시아의 결속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며 신께서는 이를 결코 거둬가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짜르의 이같이 순수하고 깊은 동질감은 정쟁의 바깥에 서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쟁 자체를,
이 갈등 구조 자체를 아예 없애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아부하는 거예요. 자신은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계속 다 아부하고 뭐 황제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 토양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완전히 이렇게 차단된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단에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의미의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창조적 형태의 갈등들도 자유주의 단체를 적발한 어떤 첩자들이 있었고 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무산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로부터의 개혁, 바로 이 짜르로부터의 위로부터의 개혁을 실패하게 했던 그러한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최우선적인 목표, 즉 뭐냐면은 초월적 가치,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다인 거예요.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가치, 이러한 것들,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이런 동등한 기회부여, 사회 진출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가치, 이건 초월적 가치고 변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무시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존재인데 나 이외에 더 높고 숭고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르는 정치적 자유 그 자체나 사회적 기회부여 같은 것들,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렉산드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세 가지 요소들, 이것들이 러시아의 개혁을 실패하게 했던 그런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 및 토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위로부터의 리더십을 통한 개혁의 맹점을 러시아 개혁 과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 개혁의 실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탁월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농민들의 필요들,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살피지 않았고, 두 번째는 사회구조적 갈등 구조를 전혀 허락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는 초월적 가치, 최우선적인 어떤 목표, 그런 것이 없었고, 자기가 왜냐하면 제일 최우선적인 목표였으니까, 바로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러시아 개혁을 실패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개혁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아래로부터의 그러한 개혁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지고 그런 것들을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정말 그 사회의 바로 부조리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변혁적인 그러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위로부터 나온 개혁이든 아래로부터 나온 개혁이든 이 사람들, 국민들, 개혁의 대상들, 농민들,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 대중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이 뭘 원하는가, 정말 그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갈등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소홀히 여기거나 갈등을 원천 배제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러한 건전한 갈등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이러한 갈등 구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최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 또한 가치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또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개혁을 이루는 개혁 리더십은 그것이 밑으로부터든 위로부터든 그 사람들을 이끄는 개혁 리더십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국가 가운데 국가 공동체 가운데 과연 이러한 어떤 개혁적인 리더십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런 갈등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건전한 비판과 성찰 가운데 우리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집단들이나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실패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정말 해결해 나가는, 계속 묵혀두고 그 언제까지 갈지 그냥 시한폭탄처럼 기다릴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바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갈등 구조 같은 것들을 없다면 좀 그렇게 건전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러한 우리의 개혁 과제를 한번 던져보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을 한번 안겨져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계속 이 리더십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8월 한참 무더위가 또 장마 끝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또 열사병 뭐 그런 것들로 더위 먹거나 그렇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체온을 잘 유지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마지막 남은 여름, 그리고 이제 입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고 또 가을이 될 텐데 또 우리가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또 마음 평안하게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